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의 경제 캡틴 문병일입니다. 자, 반갑고요. 총평 강의를 앞에서 아마 보고 오셨겠지만 아마 총평을 또 안 보고 온 학생들이 있을까봐 다시 한번 시작해서 인사를 드렸고요. 자, 본격적인 해설 강의 들어갑니다. 본격적인 해설 강의. 자, 우리가 총평에서 기본적인 내용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 총 20문제.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경제 시작하고 처음 본 거죠? 시험. 본격적인 시험 처음 본 거니까 다시 한번 선생님과 같이 복귀하는 겁니다. 그리고 놓친 부분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그 부분들 메꿔가면서 지금부터 이제 우리 3월 학평을 보면서 시작이 늦어졌지만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자, 이제 우리 1번 문제부터 볼게요. 1번 문제는 평이했죠? 그래서 한번 확인합니다. 자, 문제에서 일단 먼저 기본적 경제 문제라는 단서를 줬어요. 그럼 여러분은 보자마자 무엇을 얼마나, 그쵸? 어떻게 누구에게 분배, 나와 있죠.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누구에게 분배할 것인가. 그 다음에 해결 기준은 각각 효율성 및 형평성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이제 하나하나 좀 체크해 보시면 값 지금 그럼 나온 거죠. 그럼 해결 기준을 다음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그럼 값 기본적 경제 문제 발생 원인을 정확히 파악했네요. 맞죠? 뭐 특별히 어려운 거 아니죠. 그다음에 나의 사례. 자,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공장을 국내에서 해외로 이전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문제. 그렇죠? 여러분, 공장을 국내에서 해외로 이전은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와 관련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효율성은 다의 해결 기준. 여러분, 다는 효율성 및 형평성이죠. 이거 맞는 맞는 표현이기 때문에 될 수 없어요가 아니라 될 수 있어요. 됐죠? 자, 그다음에 계획 경제 체제라면 여러분 기본적 경제 문제는 발생 원인이 희소성이에요. 그런데 희소성의 경제 문제는 시장 경제, 계획 경제 상관없습니다. 어느 경제 체제에서나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발생하지 않아요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1번 문제는 좀 평이하니까 선생님이 길게 설명하진 않도록 할게요. 자, 2번 봅니다. 자, 다음 토론 내용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고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일단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정책 토론회입니다. 정책 토론회. 근데 보니까 병청. 자, 그럼 여러분 이거 문제 다 풀어보셨으면 일단 여러분 딱 보자마자 한번 읽어보고 이거 경제적 유인과 관련된 문제구나 라는 걸 잡아내야 돼요. 그래서 경제적 유인 중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값부터 볼게요. 값은 전기자동차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확대. 그럼 전기자동차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쵸? 그러면 전기자동차 구매를 장려하는 소비자에게 전기자동차 구매를 장려하는 그 효과가 있는 거죠. 그쵸? 자, 따라서 값은 긍정적 유인이 됩니다. 그걸 통해서 오염물질이 덜 배출돼서 미세먼지가 저감되겠죠. 자, 을은 미세먼지가 심한 기간에 대중교통 이용자의 승차요금 할인. 그러면 대중교통 이용이 보다 늘어날 거라고요. 자, 따라서 오염물질이 덜 나오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을도 긍정적 유인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병을 보면 대기오염 물질 정도가 심한 자동차로 도심에 진입한 운전자에게 범칙금 부과하면 운전한 사람 입장에서는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억제하는 부정적 유인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정도 기업에게 대기오염 물질 배출 기준치를 초과하는 기업에게 환경세 부과하면 비용을 발생시켜서 억제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도 부정적 유인이 되는 거죠. 돼요? 그래서 일단 이번 문제는 경제적 유인의 개념을 사례를 통해 적용할 수 있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 기업부터 볼게요. 자, 병이 주장한 정책입니다. 병 어딨나? 자, 여기 있죠. 자, 병이 주장한 정책은 부정적 유인이고 기업이 얻는 이익보다 운전자가 자동차를 이용해서 도심에 들어왔어요. 그로 인한 어떤 이익이 있겠죠. 그 이익보다 자, 범칙금이 크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나는 자동차를 운전해서 도심에 들어올 때 이익이 10,000원인데 범칙금은 예를 들어 20,000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익보다 비용이 크다면 그러니까 어떻게 편익이겠죠. 편익보다 비용이 크다면 당연히 그 선택을 안 하겠죠. 따라서
이 부정적 유인의 효과가 있으려면요. 운전자가 얻는 편익보다 비용이 더 커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범칙금이 크다면 정책 효과를 얻기 어렵다가 아니라 얻기가 더 용이할 겁니다. 그래서 기억 틀린 거예요. 자, 니은, 정은 니은의 비용을, 자, 정은 니은 기업에 환경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기업의 비용을 증가시키는 정책을 주장. 맞죠? 됐고. 자, 디귿 갑니다. 자, 갑은 을과 달리 긍정적 땡. 갑은 을과 달리가 아니라 갑을 모두 긍정적 유인. 자, 리을. 자, 그쵸? 갑을 병정 모두 경제적 유인을 활용하는 정책 추진. 끝. 맞아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 2번 문제도 좀 평이했으니까 정답은 그냥 4번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자, 3번 문제 갈게요. 자,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겁니다. 자, 우리가 수능 특강에서 비슷한 유형을 한번 봤고요. 일단 평가원에는 아직까지는 거의 나오지 않은 유형이지만 교육청에서는 잘 언급을 하고, 그렇다고 여러분 평가원 또는 수능에 안 나온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 풀 때 한번 정확하게 한번 확인할게요. 자, 갑은 태블릿 PC A, B, C 중에 하나를 구입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표를 작성하고, 자, 첫 번째 단서 나왔습니다. 합계 점수가 가장 높은 태블릿 PC를 구입하기로 합니다. 단, 합계 점수는 평가 기준별 점수의 가중치를 곱한 값. 그렇죠? 그러면 일단 한번 우리 합계 점수를 하나하나 각각 A, B, C를 구해볼까요? 그러면 점수의 가중치를 곱하는 거니까 일단 A는 가격에서 2점, 그 다음에 점수의 가중치를 곱하니까 4점, 가로 안이 가중치니까 그 다음 A는 디자인에선 1은이 2점. 그럼 A의 총점은 몇 점이 되냐면 8점이 돼요. 자, B는 2, 2는 4, 3, 1은 3, 4, 1은 4. 그래서 11점. 그 다음 C는 5, 2, 10, 1, 1, 1. 그 다음 1, 1, 1. 그래서 12점.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문제에 주어진 내용만 보면 C를 선택하는 게 합계 점수가 가장 높은 거니까 C를 선택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번 갑은 C를 구입하겠죠. 땡. 자, 2번 C를 제외하고 선택한다면, 자, C를 제외하면 두 번째로 합계 점수가 높은 건 B죠. 따라서 A가 아니라 B를 구입하겠죠. 3번. 자, 갑은 평가 기준으로, 여러분 거기 지금 뭐를 물어봤냐면 가격 디자인. 자, 가격과 디자인 중에 가중치는 가격이 2잖아요. 그래서 디자인보다 가격을 더 중시하는 거죠. 바뀌었어요. 자, 4번. 성능의 가중치를 2배로 하면, 자, 여러분 보세요. 성능의 가중치를 2배로 했대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4, 2, 8. 나머진 변화가 없는 거고. 3, 2, 6. 그 다음에 1, 2, 2. 자, 그럼 이거 얼마 됩니까? 12가 되죠. 그쵸? 요거 얼마 됩니까? 14가 되고요. 여러분, 이거 다 더할 필요 없어요. 그쵸? 그냥 여기서 4가 많으니까 8보다 4 많으면 12. 자, 3 많으니까 14. 그 다음에 1 많으니까 13. 되죠? 자, 따라서 B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럼 선택이 C에서 B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고요. 5번. 자, 평가 기준에서 이번에는 성능을 제외합니다. 자, 평가 기준에서 성능을 제외해요. 그럼 성능 제외해버리면 4, 8, 11. 그럼 여전히 C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죠. 그럼 선택은 달라지지 않는다. 돼요? 오케이. 자, 그럼 3번 문제 정답 4번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자, 이제 4번 문제 갈게요. 자, 그림은 갑국에, 자, X제 시장을 나타낸다. 자, 선생님 총평에서 반드시 체크해야 될 문제 첫 번째로 언급한 문제입니다. X제 생산량이 증가할 때마다, 즉 생산을 할 때마다 X제 한 개당 일정액의 환경 오염 비용이 발생하지만 X제 생산자는 일단 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외부 불경제 과다 생산이겠죠. 그렇죠? 경제연구소 A와 환경단체 B는 이 비용에 대한 추정을 바탕으로, 그럼 결국 A와 B가 각각 이 환경 오염 비용, 즉 외부 효과의 크기를, 그쵸? 외부 효과를 추정한 거예요. 비용을 추정한 거예요. 시장 실패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했는데 A가 제안한 정책은 생산자에게 개당 $200의 환경세 부과, 그래서 공급
감소해서 사회적 최적 수준으로 도달하게 하겠다는 거고요. B가 제안한 정책은 X의 공급량을 20개로 제한하겠다. 그리고 이 니은 디귿, 즉 A의 정책과 B의 정책을 통해서 시장 실패를 해소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회적 최적 수준에 도달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자, 현재 보세요. 현재 자, 사적 비용만 반영한 공급 곡선이 존재하고 사적 편익만 반영한 수요 곡선이 존재해서 현재 여기 가격 400원, 거래량 40개는 시장 균형이에요. 시장 균형. 그럼 현재 시장 균형 가격은 400개 그리고 400달러 그다음에 40개죠. 그런데 이게 지금 과다,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거래량이 훨씬 더 많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상황에서 기업부터 볼게요. A가 제안한 정책, 니은이구나. A가 제안한 정책 니은은 X제 생산의 한 개당 200달러의 환경세를 부과합니다. 그럼 공급이 감소하는데 세금부가 X만큼, 세금부가 X만큼, 세금부가 X만큼. 자, 수직으로 상향 이동하죠. 그럼 200달러, 200달러, 200달러. 그러면 공급 감소하는 새로운 공급 곡선은 자, 이러한 모양이 나오면서 요게 니은 정책의 효과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니은 정책 이후에 가격은 500달러로 상승하고요. 거래량은 30개로 변화하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앞에 문제에서 시장 실패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A는 사회적 최적 수준의 거래량을 30개로 보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B가 제안한 정책인데, 자, B가 제안한 정책은 X제 공급량을 20개로 제한한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생산자는 가격이 올라가면서 공급량을 늘려가죠. 그런데 20개로 제한했기 때문에 20개 다음부터는 공급량을 못 늘리죠. 그러면 디귿이죠? 디귿 정책이 시행되면 새로운 공급 곡선은 20개까지 늘었다가 요렇게 바뀐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요와 만나는 점이 여기가 되죠. 그래서 요게 디귿 정책의 공급 곡선이라고 보면 되고 그때 가격 600, 그때 거래량 20개. 그러면 여기서 B는 사회적 최적 거래량 수준을 20개로 본 겁니다. 그래서 A는 사회적 최적 거래량 수준을 30개로 봤고요. 그래서 공급 감소 정책을 쓴 거고, 하지만 B는 사회적 최적 거래량 수준을 20개로 보면서 이때 20개로 공급을 제한. 됐죠? 끝! 자, 그러면 1번. 자, A가 B보다 기억을 더 크게 추정하였다? 자, 그럼 볼까요? 자, A는 환경 오염 비용이잖아요. 그러면 일단 A가 추정한 건 200원의 비용을 추정한 거죠. 근데 격차는 더 크죠, B가. 자, 따라서 A가 B보다 아니라 B가 A보다죠. B가 A보다. 자, 2번. A가 추정한 사회적 최적 거래량은 30개고요. B가 추정한 사회적 거래량은 20개죠. 따라서 A가 추정한 사회적 최적 거래량은 B보다 많다예요. 30개가 20개보다 10개 많죠. 자, 3번. 시장 가격은 니은을 시행할 때, 니은 시행할 때 시장 가격 500달러, 디귿 실행할 때 시장 가격 600달러. 따라서 니은을 시행할 때가 디귿을 시행할 때보다 100달러 낮아요. 4번. 자, 소비자 잉여는 니은을 시행할 때, 여러분 니은 시행하면 새로운 균형이 여기니까 요 크기가 소비자 잉여가 돼요. 그리고 그냥 여러분 계산해서 300달러 곱하기 30개, 그쵸? 곱하기 2분의 1 하면 뭐 4,500달러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데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는 게요. 소비자 잉여는 니은을 시행할 때가 디귿을 시행할 때, 그럼 디귿을 시행하면요, 그냥 여기니까 소비자 잉여 크기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딱 직관적으로 봐도 면적은 니은을 시행할 때 면적이 디귿을 시행할 때 면적보다 커요. 그러니까 4번이 딱 떨어지는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자, 니은을 시행할 때 조세 수입 크기. 자, 그럼 여러분 니은 시행하면 그때 조세 수입의 크기는 개당 200달러. 그리고 거래량 30개. 그럼 요 조세 수입의 크기는 요 면적이 되죠. 그래서 니은 시행할 때 조세 수입의 크기는 200달러 곱하기
30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 물어보는 거 디귿을 시행할 때 생산자 잉여의 크기? 그럼 여러분 디귿을 시행할 때 생산자 잉여의 크기는 이면적이에요. 여기부터 왜냐면 가격이 얼마니까? 600달러니까. 그리고 요 아래 면적의 크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 계산하면요 더 커요. 그쵸? 그래서 동일하다가 틀린 거죠. 동일하다가 틀린 거. 그래서 일단 선생님은 이거 좀 그런 게 이게 그렇다는 의미는 부정적 의미가 아닙니다. 3월 교육 학평 문제 대표적인 패턴의 문제예요. 왜냐면 선생님은 94년 수능 출제 이후에 모든 문제들을 계속 봐왔잖아요. 분석해오고. 그래서 특히 이 공급량 제한 같은 경우는 몇 번이나 출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패턴 좀 잘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4번 문제 정답은 4번 이렇게 정리했고, 자, 선생님 총평에서 5번. 생각보다 단순한 문제인데 처음에 접근을 잘못하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 그래서 방심하면 안 된다라고 말한 문제입니다. 한번 볼게요. 그리운 X의 시장에 균형점 이동 결과를 유형별로 구분했고 그 원인이 되는 수요 또는 공급의 변동을 추론했대요. A, B는 각각 가격,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 중에 하나래요. 그래서 여기 지금 A가 뭐 증가, 상승, B 쭉 나오죠? 그럼 이거 모두 균형 가격 또는 균형 거래량 중에 하나입니다. 단, XJ는 수요 및 공급 법칙 따르고 균형점 이동 결과는 자 이게 중요한 단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 중 하나만의 이동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만. 그러면 여기 지금 공급 감소가 이미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위에서 아래로 분석하는 게 아니라 일단 먼저 이 공급 감소를 통해서 단서를 잡아서 A, B를 잡고 나머지를 보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지금 문제에서 하나만의 이동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볼 때 자, 현재 시장 균형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공급 감소. 자, 그럼 현재 시장 균형이 이렇게 존재하는 상황에서 공급만 감소했다는 거죠. 그럼 새로운 시장 균형에서는 가격이 상승하고 그 다음에 거래량은 감소해요. 거래량은 감소. 그러니까 공급 감소는 가격, 균형 가격 상승. 균형 거래량 감소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A, B가 결국 여기에 매치돼야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딱 볼 때 보세요. A가 상승 또는 증가했냐 했더니 얘래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상승한 건 가격이니까 A가 균형 가격이구나. 그럼 내려왔더니 B가 상승 또는 증가했니 물어봤죠. 그랬더니 아니요죠. 그러니까 맞죠. 거래량 감소했으니까. 그러니까 B는 균형 거래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은 가격도 상승했고 거래량도 증가했으니까 자 원래 균형이 여기에 있는데 가격도 상승하고 거래량 증가하려면 새로운 균형이 이쪽으로 이동해야 되겠죠. 그러면 무조건 하나만 변동하니까 수요 증가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수요 증가가 나와야 돼요. 자 그럼 기억 수요 증가까지 잡았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가격이 상승했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요죠. 그럼 여기는 가격이 일단 하락한 상태에서 B, 거래량이 상승 또는 증가했는가? 예. 그러면 자 가격은 하락했는데 거래량이 증가하려면 새로운 균형이 이쪽으로 이동해야 된다고요. 그럼 무조건 공급이 증가해야 되겠죠. 그래서 니은은 공급 증가가 나와야 되고 마지막 해볼까요? 가격 하락, 거래량 감소죠. 그러면 가격 하락, 거래량 감소. 새로운 균형점이 이쪽에 나와야 되고 그 결과 수요가 감소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디귿은 수요 감소. 그래서 다시 우리 일단 여기 공급 감소의 힌트를 잡고요. 역으로 올라가서 가격과 거래량, A 가격, B 거래량, 균형, 그리고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자, 그럼 보기 갈게요. 기억. A는 바뀌었죠, 위치가. A가 균형 가격, B가 균형 거래량. 됐나요? 니은 기억에는 수요 증가, 딩동, 끝. 자, 디귿. XJ 생산 요소 가격의 하락은 여러분 생산 요소 가격의 하락, 공급 증가, 니은. 맞죠? 자, 그 다음에 리을 소비자의 XJ에 대한 선호도 증가. 여러분 선호도 증가, 선호 증가, 수요 증가, 디귿 땡. 디귿은 수요 감소니까. 자, 그래서 문제 패턴만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5번 문제 정답은 3번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자, 6번 문제. 6번 문제. 자,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 고르는 건데 일단 여러분 문제 보시면 갑국에는 최종 생산물이 일단 3개 있어요. 그래서 선택지를 보면 뭐 경제 성장률 물어보고 실질 GDP, GDP 디플레이터 물어보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명목 GDP랑 실질 GDP를 구할 때 X, Y, Z에 각각 다 구해서 더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T년 T 플러스 1년에 시장 가격, 생산량, 그리고 중요한 단서 기준 연도는 몇 년이다? T년이다. 기준 연도는 T년. 그래서 여러분 일단 기준 연도 T년에는요. 그냥 T년 가격 곱하기 X제는 T년 가격 곱하기 생산량, Y제 T년 가격 곱하기 생산량, Z제 T년 가격 곱하기 생산량. 특히 주의할 거 T년이 위에 있다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면 여기는 아래에 있었죠. 그래서 잘못하면 실수합니다. 그 다음에 T 플러스 1년은 명목은 그러니까 일단 T년은 명목 실질 기준 연도니까 같으니까 하나만 계산하면 되고 T 플러스 1년은 명목은 그냥 T 플러스 1년 가격 곱하기 생산량, T 플러스 1년 가격 곱하기 생산량, T 플러스 1년 가격 곱하기 생산량. 하지만 실질은 T년 가격 곱하기 생산량, T년 가격 곱하기 생산량, 그 다음에 T 플러스 1년의 실질은 T년 가격 곱하기 생산량, T 플러스 1년의 생산량.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요 내용을요, 일단 오른쪽에다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럼 먼저 일단 명목 GDP를 두 개 모두 한번 구해볼 거고, 자, 실질 GDP도 구해볼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연도가 두 개가 있죠. 일단 하나는 T년, 자, 또 하나는 T 플러스 1년. 자, 그럼 먼저 명목 GDP 구하면요. T년은 기준 연도이기 때문에 그 값이 같이 나오겠죠. 그래서 명목과 실질이. 그럼 일단 명목만 한번 구해봅니다. 그래서 T년은 일단 순서대로 하면 X, Y, G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 구해보면 X제는 T년에 가격 10달러, 자, 생산량 10,000개. 하지만 단위 생략하면 10X. 그 다음 Y는 10달러 곱하기 2, 20. 그 다음에 Z는 T년에 10달러 곱하기 2, 20. 자, 그래서 T년의 명목 GDP는 50이 되고요. 실질 GDP는 똑같죠. 기준 연도니까. 그래서 실질 GDP도 50 돼요. 자, 그러면 이때 GDP 디플레이터는 당연히 기준 연도는 50분의 50 곱하기 100, 100이 됩니다. 자, 이에 반해 T 플러스 1년은 일단 명목 GDP 순서대로 하면 또 마찬가지로 X, Y, G 이렇게 하면 명목이니까 그의 가격 곱하기 그의 생산량, 자, X제가 이제 20으로 바뀌는 거죠. 10달러 곱하기 2만 개고 Y제는 15달러 곱하기 2만 개, 30으로 바뀌고요. Z제는 5달러 곱하기 1만 개, 그러면 5만 개. 그래서 자, 55달러. 그런데 실질 GDP는 기준 연도 T년 가격, 그러면 여러분 T년 가격에다가 T 플러스 1년 생산량 더하면 X제는 20, 그 다음 Y제는 어디 있어요? T년 가격 10달러에다 생산량 2, 그러면 또 20, 그 다음에 Z제는 10달러 곱하기 10,000개죠. T년 가격 10달러, T 플러스 1년 생산량 10,000개, 그러면 10, 그러면 실질은 여전히 50. 그러면 50분의 55 곱하기 100 하면 GDP 디플레이터는 110 나와요. 됐나요? 자, 그럼 기억 T 플러스 1년의 경제 성장률을 물어봤는데 경제 성장률은 실질 GDP로 측정하죠. 0%, 변화가 없으니까 기억 땡, 5% 틀린 겁니다. 자, 니은의 T 플러스 1년의 GDP 디플레이터는 미리 계산했죠. 110. 디귿. 자, 실질 GDP에서 Y제 생산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자, T년에는 50분의 20이고요. 그 다음에 T 플러스 1년도 50분의 20이죠. 그렇죠? 그래서 같네요. 그 다음에 리을. 자, 아까 크다가 틀린 겁니다. 리을. 자, T 플러스 1년의 실질 GDP에서 자, T 플러스 1년의 실질 GDP 50 중에 X제 생산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이죠. 그런데 Z제 생산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10이죠. 따라서 2배. 딩동. 맞아요. 되죠? 자, 그래서 이거는 좀 계산을 실수만 안 하면 그렇게 특별히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6번 문제 정답은 자, 4번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볼게요.
자, 그림은 금융상품의 일반적인 특징을 물어보고요. 일단 블랭크 처리되어 있고 A, B는 각각 주식과 채권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뭐 다른 건 없어요, 여러분. 이 문제는 그냥 바로 선택지, 보기죠, 보기. 보기 들어가가지고 하나씩 자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일단 기억부터 볼게요, 기억. 그럼 일단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 가의 질문에는 A는 예고, B는 아니오였기 때문에 이 가의 질문은 주식과 채권을 구분할 수 있는 질문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근데 기억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에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가? 그럼 주식, 채권 모두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죠. 따라서 주식과 채권을 구분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에요. 따라서 들어갈 수 없답니다. 그래서 기억 틀린 거고. 자, 니은 A가 채권이면 B는 주식이죠. 그러면 가에 만기가 정해져 있는가? A 채권 예, 주식 아니요. 맞죠? 들어갈 수 있는 질문이고. 디귿 이번에는 또 맞네요. B가 주식, A가 채권이면 가에 확정 이자를 기대할 수 있는가? 그러면 채권 A는 예, 그리고 주식은 아니요. 이것도 맞죠? 들어갈 수 있는 질문. 자, 마지막 이제 리을 보면 리을에 가가 기업의 소유 지분을 나타내는 증서인가이면 예라고 대답한 A는 주식이 되고요. 아니요라고 대답한 B는 채권이 됩니다. 그러니까 A는 주식은 주체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주식은 발행주체 입장에서 자기 자본이죠. 근데 채권은 발행주체 입장에서는 타인 자본, 부채죠. 따라서 A가 부채가 아니라 B의 입장에서 발행주체 입장에서 부채입니다. 그래서 A가 아니라 B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리을도 틀린 거죠. 되죠? 자, 그러면 7번 문제 정답은 3번 이렇게 잡으면 되고요. 이제 8번 볼게요. 자, 가나는 시장 실패와 관련된 사례입니다. 가, 나, 다. 자, 옳은 거 찾는 건데 우리 한번 가부터 볼게요. 바닷가에서 누구나 자연산 굴을 자유롭게 채취. 그러면 뭐죠? 비배제성. 그런데 자연산 굴이 고갈되는 문제. 그러면 고갈되는 이유는 뭐겠어요? 경합성이 있어서.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자연산 굴은 공유 자원이고, 그렇죠? 결국 고갈됐다. 공유지의 비극. 되죠? 자, 나 주방세제 제조업체들이 가격을 담합하여. 여러분 담합은 일반적으로 과점에서 발생하는 건데 우리는 시장 실패니까 독과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소비자들이 피해. 자, 다 중고차 시장의 소비자는 중고차의 상태를 정확히 알기 어려워 역선택을 한다. 결국 이거 뭡니까? 도덕적 해이. 되죠? 자, 그럼 일단 시장 실패 사례 끝난 거고요. 바로 들어갈게요. 자, 1번. 가는 재화의 비배제성은 맞아요. 여기 나온 비배제성은 맞는데 비경합성이 아니라 경합성입니다. 땡. 그 다음 지은 2번. 나에서는 사회적 최적 수준에 비해 여러분 독과점은 시장 실패인 이유는 과소생산이라고 봐야 되죠. 땡. 자, 3번. 다는 아이고 선생님 이거 큰일 날 뻔했네. 정보 비대칭성이죠. 정보의 비대칭성에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가 있는 거죠. 잘못 썼어요. 그래서 일단 3번이 정답이죠. 4번. 자, 나와 달리 다는 정부의 시장 개입으로 개선할 수 있다. 일단 일반적으로 모두 시장 실패이기 때문에 모두 정부의 개입으로 개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달리가 틀렸고요. 5번. 가나다 모두 외부 효과. 그러면 가나다 어디에 외부 효과가 있나요? 외부 경제, 불경제. 그렇죠? 그래서 일단 모두가 틀린 거예요. 모두가 틀렸다. 오케이. 그래서 8번 문제는 단순한 문제입니다. 정답은 아마 딱 떨어질 거예요. 정보 비대칭. 정답 3번 됐고요. 자, 9번 문제 갈게요. 자, 표는 XZ 시장의 수요 또는 공급 변동, 이에 대해 옳은 분석. 단 XZ 시장의 균형이 존재하고요. XZ는 수요 및 공급 법칙을 따른다. 그럼 XZ 시장에서 우하향하는 수요, 그 다음에 우상향, 이렇게 좀 삐뚤어졌지? 다시 그리죠? 다시. 자, XZ 시장에서 자, 우상향하는 수요,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이 존재해서 현재 시장 균형이 이렇게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그쵸? 그래서 일단 기억은 뭐냐면 수요가 증가한 거. 그럼 기억 이거. 그쵸? 그 다음에 니은은 수요가 감소한 거. 디귿은 공급이 증가한 거. 리을은 공급이 감소한 거. 일단 요게 기본적 문제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볼게요. 자, 기억부터 볼게요. 기억. 자, 기억의 경우에 자, 수요가 증가합니다.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이 가격에 대해 탄력적이라면 그럼 여러분 지금 공급이 가격에 대해 탄력적이란 얘기는 완탄급비 기억나잖아요. 완만하면 탄력적, 상대적으로 완만하면 탄력적, 상대적으로 급하면, 기울기가 급하면 비탄력적. 그러면 만약에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수직선일 거고 그다음에 점점 기울기가 이렇게 완만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갈수록 점점 탄력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그때 자 뭐가 증가했다고 그러냐면 이제 수요가 증가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는요 가격 상승률이 수요량 증가율보다 크죠. 그쵸? 그리고 점점 일로 갈수록 오히려 탄력적이니까 수요량 증가율이 더 커지는 거예요. 즉 거래량 증가율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의 경우에 공급이 가격에 대해 탄력적일수록 기울기가 점점 완만해질수록 가격 변동률은 거래량 변동률보다 작겠죠. 왜냐하면 탄력적이라는 건 민감한 거니까. 뭐 이거 분석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냥 이렇게 한번 분석해봤어요. 그 다음에 니은. 자, 이건 니은의 경우입니다. 자, 니은의 경우에는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상관없이 소비 지출액은 감소한다. 맞죠? 무조건. 왜? 무조건 거기 나와 있는 거.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뭐 탄력적이든 길고 완만하든 급하든 간에 수요가 감소하면 무조건 생산자 입장의 판매 수입은 감소하고요. 결국 판매 수입은 소비자 입장에서 소비 지출액이니까. 그래서 니은 맞아요. 자, 디귿.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 1입니다. 단위 탄력적. 그럼 디귿. 공급이 증가해요. 그럼 공급이 증가해서 가격이 하락해도 수요가 단위 탄력적이면 항상 일정액을 구매하기 때문에 소비 지출액은 일정하죠.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소한다가 틀린 겁니다. 그 다음 리을. 자, 디귿과 리을의 경우에 여러분 디귿, 리을 공급 증가, 공급 감소의 경우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알아야 소비 지출액의 증감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중요한 건 자, 지금 수요의 언급이 없이 공급이 증가하거나 공급이 감소할 때는요. 결국 공급 증가로 가격이 하락할 거고 공급 감소로 가격이 상승할 때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따라서 자, 공급 증가 가격 하락 시에 수요가 탄력적 판매 수입 증가, 수요 비탄력적 판매 수입 감소. 자, 공급 감소 가격 상승 시에 수요 탄력적 판매 수입 감소, 수요 비탄력적 판매 수입 증가. 결국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아니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과 니은이에요. 디귿과 리을은 틀린 겁니다. 정답 1번. 자, 이렇게 잡았어요.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볼게요. 자, 표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고르는 겁니다. 일단 먼저 연도별 갑국과 을국이 있는데 일단 명목 이자율에서 물가 상승률을 빼주면 우리는 뭐를 구할 수 있다? 실질 이자율을 구할 수 있겠죠. 자, 따라서 2018년 갑국은 2 빼기 2 실질 이자율 0%. 여기는 모르고 하지. 기억을 모르니까. 일국은 2018년에 명목 이자율 빼기 물가 상승률. 즉, 2 빼기 1은 실질 이자율 1%. 그리고 여기는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기억, 그 다음 니은 값을 모르는 상황. 자, 그러면 기억. 2018년의 실질 이자율은 갑국 0%, 을국 1%. 갑국이 을국보다 낮다. 맞죠? 자, 니은. 기억이 2라면. 자, 기억을 2를 대입합니다. 그러면 실질 이자율은 2%가 나오죠? 그러면 근데 이거 물어보는 게 아니라 물가 상승률 물어보네요. 그럼 기억이 2라면 전년도 2018년도도 물가 상승률이 2%고 2019년도도 물가 상승률이 2%죠. 그러면 전년 대비 물가가 또 2% 상승한 겁니다. 따라서 2019년 갑국의 물가 수준은 전년보다 높다예요. 동일하다가 틀린 거예요. 디귿. 이번에는 니은이 3입니다.
자, 명목 이자율이 3이면요. 실질 이자율은 마이너스 1% 나오겠죠? 따라서 음액값 맞아요. 자, 마지막 리을. 자, 기억, 니은이 모두 이번에 1이에요. 자, 기억도 1이고 니은도 1입니다. 그러면 실질 이자율 여기 3%, 을국은 마이너스 3%가 나오겠죠. 자, 따라서 갑국과 을국 모두 실질 이자율이 전년보다 낮다. 자, 갑국은 오히려 전년보다 높고요. 을국만 전년보다 낮은 거죠. 그래서 모두가 틀린 거.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럼 10번 문제 정답은 2번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자, 11번 문제 볼게요. 뭐 이 11번 문제는 뭐 최근에 실제 뉴스에서 많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 음식점에 갔어요. 그때 이제 무인 주문기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도 패스트푸드점 갔다가 처음에 무인 주문기 보고 좀 되게 당황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기억, 무인 주문기 도입 확산으로 음식점에서 니은 주문받는 근로자 수 감소. 줄었죠. 디귿, 음식점 사업자는 인건비 감소. 당연하죠. 왜냐하면 주문받는 근로자를 많이 줄였으니까. 리을, 무인 주문기 제작 업체 일자리는 늘었다. 당연히 이제 무인 주문기를 더 많이 음식점에서 필요로 할 테니까 그럼 더 많은 무인 주문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을 거고 그거에 따라 공급도 늘어났겠죠. 그래서 더 많은 고용이 이루어지는 거. 자, 그러면 뭐 더 이상 특별히 어려운 내용 없으니까 바로 보기 들어갈게요. 자, 기억, 디귿의 매출액은 증가했을 것이다. 디귿 볼까요? 자, 음식점 사업자 입장에서 매출액은 증가했을까요? 여러분, 중요한 건요. 무인 주문기를 도입했다고 해서 물건과 또는 음식이네. 음식이 더 많이 팔렸다는 건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출액의 증가 여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혼자 자기만의 그 어떤 그 상상으로 신기해서 사람들이 더 많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음식 주문기 도입 확산을 통해서 주문받는 근로자를 줄였지 이걸 통해서 매출액이 늘었는지 여부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니은. 기억은 니은의 고용 감소. 맞죠? 도입했더니 근로자 고용 감소. 디귿. 기억의 증가는 리을 관련. 그렇죠? 기억이 증가했잖아요. 무인 주문 기기 도입 확산하니까 음식점에서는 무인 주문 기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고 이로 인해 제작업체들은 공급을 늘리면서 고용 늘죠. 그러니까 노동 수요 증가죠. 리을. 자, 디귿은 기억의 비용이 니은의 고용 비용보다. 자, 이로 인해서 요 비용은 줄고요. 그쵸? 그 다음에 어디 있어? 니은 있죠? 다시 디귿은 음식점 사업자 입장에서는 무인 주문기 도입 확산으로 주문받는 근로자 수. 그러면 기억의 비용, 요 도입 비용이 고용 비용보다 크다? 그러면 이 말이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결국 이렇게 도입한 이유는 도입했더니 인건비가 감소했죠. 결국 요 수를 뭐 하기 위해서 무인 주문기 도입을 통해서 근로자들의 인건비를 더 절감하기 위해 도입한 거죠. 자, 따라서 디귿은 기억의 비용이 니은의 고용 비용보다 작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리을 볼 때 특히 기억 그다음에 니은 이게 되게 아주 좀 헷갈릴 텐데 결국 음식점 사업자 입장에서 요걸 도입한 이유는 요 들어간 돈이 요거보다 적으니까.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보다 적으니까. 아셨죠? 그래서 크다가 아니라 작다고 보았다. 자, 그럼 11번 문제 정답은 3번. 이렇게 단순하게 좀 정리하시면 되고 실수만 안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12번 문제 볼게요. 자, 그림의 A, B점은 갑이 예산을 남기지 않고 최대한 소비할 수 있는 X, Y 조합 중의 일부래요. 결국 이거 우리가 수능 개념에서 다뤘던 소비 가능선 또는 예산선입니다. 단 갑의 소비 대상은 X, Y 뿐이고요. 일단 YJ 가격이 얼마다? 2,500원. YJ 가격이 2,500원. 그리고 갑은 항상 모든 예산을 투입하여 소비합니다. 그러면 X제만 사면 5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X와 Y의 조합이 있겠죠. 그러면 A점과 B점은 조합 중에 일부니까 소비 가능선은 일단 B를 지나서 A 그리고 쭉 가겠죠. 쭉. 그럼 여러분이 이걸 이렇게 보면 여기 X
Y면 지금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가 B고 현재 여기가 A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 개를 줄였더니 네 개가 늘었잖아요. 그쵸? 그러면 네 개가 줄면 여기서 16개가 늘겠죠. 그러면 이때 YJ 최대 생산량이 우리가 이제 요 위에다 그리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YJ 최대 소비량이죠. 최대 소비량이 몇 개? 20개입니다. 이거 선생님이 생산 가능 곡선 자꾸 생산 가능 곡선만 분석하다 보니까 자꾸 생산량이라고 그러는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소비량이죠. 다시 XJ 소비량을 한 개 줄이면 YJ 소비량은 4개가 늘어나요. 그러면 거기서 4개 줄이면 한 개당 4개니까 16개가 늘어. 4, 4, 16. 그래서 이때 YJ의 최대 소비량은 20개가 돼요. 그럼 결론은 여기는 몇 개? 5개. 그러면 5, 20. 그럼 얼마가 됩니까? 5, 4, 20이니까 XJ 한 단위 소비의 기회비용은 YJ 4단위고요. 역수로 가면 YJ 한 단위 소비의 기회비용은 XJ 4분의 1 단위가 되는 거죠. 물론 여기서 구해도 돼요. 여기서. 그러면 1분의 4에서 4, 4분의 1 똑같은 거예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또 하나 YJ 가격이 2,500원이래요. 그런데 YJ만 사면 20개를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소득이니까 우리는 일단 예산이 총액이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죠? 20 곱하기 2,500원 하면 5만 원인 거예요. 예산은 5만 원. 그래서 모든 예산을 YJ 2,500원짜리에 투입했더니 20개를 살 수 있었고 그런데 5만 원의 예산을 갖고 XJ만 사면 5개죠. 그럼 XJ 가격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개당 10,000원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선택지 보지 않고도 일단 여기까지 잡아내셔야 돼요. 그러면 1번 갑의 예산은 4만 원 땡 5만 원이죠. 2번 XJ 가격은 YJ 가격에 자 XJ 만 원은 2,500원의 4배죠. 5배 틀린 겁니다. 3번 갑은 XJ 3개와 YJ 12개 소비의 조합. 잘 보세요. 현재 XJ를 3개 소비하려면 XJ 만약에 XJ만 소비하면 5개였잖아요. 그러면 XJ를 3개 소비하려면 XJ 2개를 줄이죠. 그럼 YJ는 8개를 소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개와 YJ 12개 안 돼요. XJ 3개일 때는 YJ는 8개입니다. 땡. 4번. 자, YJ 가격이 하락한다면 선택 가능한 XJ 최대 수량. 자, 여러분 낚이면 안 되는 게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20개 YJ 여기 XJ 5개. 그러면 YJ 가격이 하락하면 XJ 가격 변함이 없으니까 XJ 최대 소비량은 변함이 없이 YJ의 최대 소비량이 늘어날 거예요. 그럼 이렇게 소비 가능성이 바뀌어서 XJ 최대 소비량은 5개로 일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4번에 XJ 최대 수량은 감소한다가 아니라 변화가 없다. 자, 마지막 5번. YJ 가격이 2배가 됩니다. 자, YJ 가격이 2배. 그럼 여러분, YJ 가격이 2배가 되면 이제는 2,500원이 아니라 5,000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돼서 XJ는 그대로 5개만 살 수 있어요. 근데 YJ가 이제 원래는 20개 살 수 있었는데 이제 5,000원이 되면 5만 원 갖고 몇 개밖에 못 삽니까? 10개밖에 못 살면서 이렇게 소비 가능한 조합인 예산선이 바뀌어요. 이렇게 바뀝니다. 돼요? 그러면 5분의 10이니까 XJ 한 단위 소비의 기회비용 YJ 2단위고요. 역수로 가면 YJ 한 단위 소비의 기회비용은 XJ 2분의 1단위. 자, 그러면 5번. 자, YJ 가격이 2배가 되면 XJ 4개와 YJ 2개 소비 조합. 그럼 XJ만 5개 소비하다가 XJ를 4개, 1개 줄이면요. 4개가 됐죠? 그럼 그때 YJ는 2개가 느니까 XJ 4개와 YJ 2개 소비 조합을 선택할 수 있다. 맞죠? 돼요? 그래서 선생님도 소비 가능성 문제는 좀 오랜만에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 통해서 우리가 수능 개념에서 소비 가능성 개념을 정리한 게 비슷한 유형으로 출제가 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12번 문제 정답은 5번. 자, 13번 문제 갈게요. 자, 13번 문제 보니까 또 우리는 선택지 보기도 전에 문제에서
민간 경제 순환 그리고 실물의 흐름. 그러면 생산 요소 시장으로 실물이 나가니까 A는 생산 요소를 제공하는 가게가 되고요. 그러면 B는 민간 경제 주체 중에 기업이 됩니다. 그러면 기업은 생산 요소죠. 실물인 노동, 토지, 자본 등이고요. 그럼 니은은 뭐가 되겠어요? 생산물. 그러면 재화 서비스. 돼요? 자, 그러면 1번 A는 정답이 너무 딱 떨어져요. A는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는 경제주체 가게. 맞죠? 1번 정답. 2번. 나머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2번. 기업은 가. 그럼 여러분 가는 무슨 시장이 됩니까? 생산물 시장이 되죠. 그럼 생산물 시장에서 공급자죠. 수요자 틀렸고. 3번 기역은 여러분 재화 서비스는 생산물인 니은이에요. 기역이 틀렸네요. 4번 노동과 자본은 기역이죠. 5번 지대는 B가 니은을 제공한 대가. 여러분 지대는 가게 A가 기업 생산 요소를 토지를 제공한 대가죠. 땡 틀렸습니다. 되나요? 자, 그럼 13번 문제 정답은 1번 이렇게 정리가 됐고, 자 이제 14번 문제. 자 이제 교역 이론 한번 차근차근 한번 볼게요. 이 문제는 그림의 직선은 갑국의 생산 가능 곡선입니다. 자 이건 일단 누구의 생산 가능 곡선? 갑국의 자 생산 가능 곡선. 자 A점은 그 전에 먼저 우리 기회비용 구해볼까요? 100분의 80, 5분의 4. X제 한 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은 Y제 5분의 4, 0.8개고요. 역수로 가면 4분의 5. 그렇죠? 그럼 Y제 한 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Y제 한 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X제 4분의 5. 되죠? 자, 이 상황에서 자 A점은 이제 교역 후 소비 조합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 갑국이 X제에 특화했다면 교역 후의 소비 조합은 이런 모양으로 갈 거고요. Y제에 특화했다면 교역 후의 소비 조합은 여기서 시작해서 이런 모양으로 가겠죠. 자, 갑국에서 교역 후에 Y제로 표시한 X제 한 개 소비의 기회비용. 결국 X제 한 개 소비의 기회비용이 Y제로 표시되죠. 그럼 그냥 이거는 X제 한 개 소비의 기회비용을 물어봤고, 그럼 X제 한 개 소비의 기회비용이 증가했대요. 자, 우리 연습한 겁니다. 선생님 이거 이제 외우라고 그랬어요. 비교 우이제와 소비의 기회비용은 교역 후에 커지고 비교 열이제와 소비의 기회비용은 교역 후에 작아진다. 그러니까 X제 한 개 소비의 기회비용이 커졌대요. 그럼 당연히 갑국의 입장에서 X제가 비교 우위제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국은 X제에 비교 우위가 있고요. 그럼 교역을 통해서 X제에만 특화했고, 그 다음에 A점을 교역 후에 소비할 수 있다는 얘기는 교역 이후에 소비 가능한 조합을 연결하면 요런 모양이 된다는 거예요. 돼요? 그러면 교역 조건은 어떻게 되냐면 요 점을 소비할 수 있다는 얘기는 X제 100개만 생산해서 A점을 소비한다는 얘기는 50개만 소비하고 있다? 그럼 50개를 을국에 준 겁니다. 그렇죠? 을국과 무역하니까. 그럼 X제를 을국에 50개를 줬더니 Y제를 몇 개 받아온 거예요? Y제를 60개 받아온 거죠. 그래서 X제 1개일 때 Y제 5분의 6개가 결국 X제 5개와 Y제 6개가 거래됐다.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교역 조건. 그래서 이게 교역 조건이에요. 그리고 교역 조건은 선생님이 몇 번 얘기했어요. 교역 이후 소비의 기회비용이에요. 교역 조건. 왜냐면 교역 조건에 따라 소비가 이루어지니까.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가 됐고 1번 보기 기억부터 갑니다. 갑국은 Y제 땡. 갑국은 X제에 비교 우위가 있죠. 돼요? 자, 니은. 자,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요 교역 조건으로 갑국이 이득이고 을국도 이득인 거죠. 그러면 지금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갑국은 X제 한 단위 기회비용이 Y제 5분의 3입니다. 0.8이죠. 그런데 X제 교역 조건은 X제 하나가 Y제 5분의 6. 그럼 1.2잖아요. 그럼 더 이득이니까 당연히 교역에 응하는 거고.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을국은 YJ 비교의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갑국의 기회비용보다 크다는 거예요. 갑국의 기회비용보다 크다. 그리고 XJ 기회비용이 왜냐면 갑국의 XJ 비교의가 있으니까 그래서 갑국에서 XJ를 수입해 올 때 요 교역 조건으로 수입해 오면 이득이죠. 자, 따라서 을국의 XJ 한 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YJ 5분의 6개보다 큽니다. 돼요? 오케이. 자, 니은 맞고요. 자, 디귿. 자, 교역 조건은 XJ 한 개당 YJ 5분의 2개가 아니라 XJ 5개당 YJ 6개. 그럼 XJ 한 개당 YJ 1.2개죠. 그쵸? 자, 리을. 자, XY의 교환 비율이 1대1이면, 여러분 1대1이면, 여러분 그럼 을국의 입장 볼게요. 이 교역 조건을 보면 을국은 갑국의 XJ에 특화했으니까 을국은 YJ에 특화했을 거라고요. 그럼 YJ에 특화했는데 요 교역 조건을 을국 입장에 정리하면 YJ 한 개와 XJ 6분의 5개가 교환된 거죠. 그러면 을국은 현재 YJ 한 개와 XJ 6분의 5개가 교환돼도 이득이라고요. 문제에서는 보세요. 각국과 을국은 비교 우위가 있는 재화에만 특화하여 양국 간에 이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교역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요 교역 조건으로 교역했을 때 이득이라는 거죠. 근데 거기 갑자기 5번 선택, 리을 선택지에 보니까 1대1이래요. 그럼 을국 입장에서는 1대1이면 YJ 한 개에 대해서 XJ 한 개를 받아옵니다. 그럼 현재 YJ 하나에 대해서 XJ 6.5개를 6분의 5를 받아와도 이득인데 1대1이면 더 많이 받아올 수 있으니까 당연히 교역에 응하죠. 이득이 더 커지니까. 자, 그래서 교역에 응할 것이다가 맞는 거예요. 그럼 정답은 몇 번이냐면 니은, 리을. 그래서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 14번 문제는 우리 그 수능 개념 그리고 나중에 기출문제에서도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이 많아요. 그리고 실제 수능은 이 정도로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조금 더 단서를 줘서 문제를 약간 복잡하게 구성할 수도 있으니까 가장 기본적인 유형의 문제다. 이 정도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14번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15번 문제 볼게요. 자, 그림은 인플레이션의 유형별, 요인, 특징, 대책. 각각 한 가지씩만 서술하라는 형성평가 문제에 대해 학생갑이 작성한 답안과 교사의 채점 결과입니다. 단 가나는 각각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요인, 특징, 대책. 그럼 각각 그리고 각 항목당 맞으면 1점, 틀리면 0점입니다. 근데 여기서 2점이 나왔잖아요. 그럼 셋 중에 2개 맞은 거고요. 나도 2점이 나왔으니까 셋 중에 2개가 맞아야 돼요. 그럼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은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과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있는데 먼저 볼까요? 소비 지출 증가. 이건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죠. 총수요 증가니까 실질 GDP 감소를 수반하는 건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럼 대책이 소득세율 인상인 건 총수요를 억제하는 이거 긴축 재정이잖아요. 그러면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러면 총점이 2점이 나오려면 옳은 거 2개죠. 그래서 가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되는 겁니다. 이에 반해 나는 여러분 보세요. 그럼 나는 이제 무슨 인플레이션이 돼야 되냐면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돼야 돼요. 그럼 주로 경기 호황기 틀렸죠.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은 스태그플레이션. 기술 혁신을 통한 비용 절감, 총공급 증가. 그쵸? 총공급 증가, 총공급 곡선, 우측 이동을 이 대책이 되는 거죠. 그럼 기억에는 일반적으로 뭐가 들어와야 되냐면 생산비 부담의 증가가 일반적으로 나와야 돼요. 전반적인 생산비 부담의 증가는 총공급 감소를 통해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 여기까지. 자, 그러면 1번 기억에는 유가 상승 등 생산비 증가가 들어갈 수 있다. 정답 딱 떨어집니다. 1번 정답이고요. 2번 순수출의 감소는 여러분 순수출 감소는 총수요 감소 요인. 근데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은 총수요가 증가해야 되기 때문에 순수출 감소는 가의 요인에 해당하지 않아요.
자, 3번. 자,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건 나죠. 4번. 자, 나. 여러분, 나를 볼까요? 그래서 여러분,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은요.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은 총공급 증대 정책으로 가야 돼요. 총공급 증대. 근데 거기 보니까 지급 준비율 인하가 나와 있죠. 여러분, 지급 준비율이 인하하면 오히려 총수요가 증가합니다. 자, 5번. 나는 총공급 곡선의 좌측 이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우측 이동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15번 문제는 그냥 인플레이션의 유형, 원인, 대책 확인만 하시면 돼요. 정답 1번 잡았고요. 자, 이제 우리 15번까지 4분의 3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 16번 문제 갈게요. 자, 표는 각국의 먼저 오른 문서. 가나는 각각 본원 소득 수지, 이전 소득 수지 중에 하나입니다. 자, 표는 각국의 일단 연도별 경상수지고요. 각국의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 포함된 항목. 여러분, 임금이 포함된 항목은요. 본원 소득 수지죠. 그래서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 그럼 여러분, 흑자 딱 떨어지네. 이건 적자 흑자니까. 그럼 가가 본원 소득 수지가 되는 거고요. 나는 이전 소득 수지가 되는 거예요. 뭐 더 이상 분석할 내용은 없어요. 자, 그러면 자, 1번. 자, 가는 이전 땡. 가가 소득, 본원 소득, 나가 이전 소득 수지죠. 1번 틀렸고 2번. 2018년에 해외 투자에 따른 여러분, 해외 투자 금융 계정. 하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투자 수익, 배당금, 본원 소득 수지죠. 배당금이 포함된 항목은 2018년에 15억 달러 흑자. 정답. 돼요? 자, 3번. 2018년에 비해서 2019년에 재화 수출액이 20억 달러 감소했다. 이거 연습 많이 한 겁니다. 여러분, 상품 소지 흑자액이 20억 달러 줄었다고 해서 우리가 수출액이 20억 달러 줄었는지 여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알 수 없다고요. 4번. 2018년과 달리 2019년에 해외 채권 투자 금액. 여기서 알 수 없죠. 여러분, 해외 채권 투자. 증권 투자잖아요. 금융계정 항목이죠. 지금은 경상수지입니다. 마지막 5번. 자, 무상원조는요. 이전 소득 수지에 해당해서 적자였다가 흑자로 전환돼요. 그럼 2018년, 2019년 모두 적자다가 틀린 거죠. 적자였다가 흑자로 전환되니까. 됐나요? 자, 그러면 16번 정답은 1번 됐고요. 자, 17번 문제 갑니다. 자, 각국에서 표에 A, B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각국 국민경제균형점 2가 이동할 영역을 찾는 겁니다. 그럼 먼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하면 이거는 총공급 감소 요인이고요. 정부 지출 증가하면 총수요 증가 요인이에요. 그러면 총공급 감소, 총수요 증가. 결국 새로운 균형 가. 그럼 A는 가로 이동하는 겁니다. 끝. 가로 이동.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자, B로의 이동을 볼게요. B로의 이동. 자, B로의 이동은 정부 지출 감소, 총수요 감소. 원자재 가격 하락, 총공급 증가. 그럼 총공급 증가, 총수요 감소. 그럼 B는 다로의 이동으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정답은 그냥 가, 다. 끝. 더 이상 볼 필요는 없어요. 자, 그래서 뭐 여기까지만 일단 17번도 이렇게 단순하게 정리하시면 되고, 자, 18번 문제 볼게요. 자, 18번 문제. 자, 표는 A국 국민 가불의 고용 관련 상황입니다. 자, 단 가불 모두 15세 이상이고 A국에 일단 15세 이상 인구 일정 15세 이상 인구 일정 그리고 기역, 니은, 디귿 각각 15세 이상 인구를 구성하는 비경제활동 인구, 실업자, 취업자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일단 15세 이상 인구가 일정한 상태에서 기역이 니은으로 변했더니 고용률이 하락했대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취업자 수가 감소한 거예요.
취업자 수 감소. 그런데 여러분 경제활동 참가율이 불변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경제활동 참가율이 불변이 되려면 경제활동 인구가 일정해야 돼요. 근데 경제활동 인구는 취업자 더하기 실업자잖아요. 그러면 여기 경제활동 인구가 불변이라는 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취업자가 감소했는데 경제활동 인구가 변함이 없으려면 취업자가 감소한 만큼 실업자가 늘어나야 돼요. 그럼 결국 기억 취업자가 감소했더니 결국 기억이 니은으로 변했더니 그럼 취업자 감소. 그럼 니은으로 변했으니까 실업자 증가. 그럼 경제활동 인구 변화 없고 그러면 고용률만 하락하는 겁니다. 자, 고용률 공식 외우고 계시죠? 15세 이상 인구분의 취업자이기 때문에 분모에 해당하는 15세 이상 인구가 일정하면 고용률이 하락했다는 건 취업자만 감소했다는 걸 의미해요. 요 자료만으로는.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자, 고용률이 불변이에요. 그러면 취업자는 일정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실업자가 니은을 잡았잖아요. 그럼 디귿은 이제 뭐가 되겠어요? 비경제 활동 인구. 그러면 15세 이상 인구가 일정한 상태에서 비경제 활동 인구가 늘었죠. 그럼 당연히 경제 활동 인구는 그만큼 줄 수밖에 없고 15세 이상 인구분의 경제 활동 참가율, 경제 활동 참가율은 하락하는 겁니다. 경제 활동 인구가 감소해서 15세 이상 인구는 일정한 상태에서. 그래서 우리는 기업 취업자, 니은 실업자, 디귿 비경제 활동 인구. 자, 그러면 1번 기억이 실업자 아니죠. 취업자고요. 니은이 실업자입니다. 2번 실업 상태였다가 구직을 단념한 사람은 그럼 여러분 실업 상태 실업자 구직 단념 비경제 활동 인구 을이죠. 갑이 틀린 거예요. 3번 자, 을은 고용 관련 상황 변화 이후에 비경제 활동 인구가 됐기 때문에 일할 의사가 없는 겁니다. 3번에 갖고 있다가 틀린 거죠. 4번 갑과 을의 고용 관련 상황의 변화가 동시에 발생한다면 여러분 보세요. 이게 동시에 발생하면요. 여기서 실업자가 한 명 늘었지만 실업자가 한 명 줄었죠. 그럼 이거 그냥 상쇄됩니다. 그럼 결론은 여기 취업자 한 명 감소했죠. 취업자 한 명 감소, 비경제 활동 인구 한 명 증가 이렇게 보면 돼요. 돼요? 그러면 비경제 활동 인구는 증가한다가 되는 거죠. 자, 마지막 5번 볼게요. 갑의 고용 상황 변화와 달리 을의 고용 관련 상황의 변화는 실업률의 하락 요인 맞죠? 여러분 여기서는 실업률이 고용률이 하락했잖아요. 그러면 취업자가 감소했어요. 근데 경제활동 인구 일정하기 때문에 경제활동 인구분의 취업자의 비율이 떨어지니까 취업률 하락, 실업률 더하기 취업률은 100%. 따라서 취업률이 하락하면 실업률은 증가합니다. 그래서 갑의 고용 상황에서는 실업률 증가. 하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개념에서 연습한 거예요. 실업자가 구직 단념자가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그래서 여기는 취업자가 일정한 상태에서 실업자가 줄었기 때문에 실업률은 하락해요. 그래서 갑과 달리 을은 실업률의 하락 요인이 맞는 정답이 돼요. 되죠? 자, 그러면 18번 문제 정답은 5번 됐고요. 자, 19번 문제 갑니다. 자, 다음 자료는 우리나라 환율의 변동 요인과 그에 따른 변동 방향을 학습하기 위한 게임입니다. 한번 보죠. 자, 그림을 보고 A, B 모두 거쳐 A를 거치고 B를 거치고 그러면 일단 A에서 환율 상승하고 이번엔 환율 하락해야 목적지에 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카드를 2장 선택해서 A, B에 각각 한 장씩 올려 목적지에 도착하시오. 그럼 여기는 환율 상승의 카드가 나와야 되고요. 여기는 환율 하락의 카드가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환율 변동 요인을 보니까 가는 미국인의 한국 여행 증가는 외화 유입 증가, 외화 공급 증가로 환율 하락 요인. 나는 국내산 상품의 대미 수출은 외화 공급 요인인데 감소했죠? 외화 공급 감소, 외화 공급 곡선 좌측 이동, 환율 상승. 다는 내국인의 미국 주식 투자 증가. 그러면 외국으로 자본이 유출되죠. 외화 수요 증가, 외화 수요 곡선 우측 이동, 환율 상승. 돼요? 그 다음에 라는 미국 자본의 국내 유입 증가죠. 외화 공급 증가, 환율 하락.
따라서 여러분 A 카드에는 환율 상승이 들어가야 되니까 나와 다는 A에 들어갈 수 있고요. A에 그 다음에 나와 다 카드가 A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 환율 하락은 B에 들어가야 되니까 가와 라 카드는 B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돼요? 자, 그러면 1번 가를 환율 하락을 A에 올리면 B로 이동하는 게 아니고요. 실패죠. 실패. 2번 가와 라의 조합으로 여러분 가, 라 둘 다 환율 하락이니까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자, 3번 나 다 조합으로. 자, 나다 조합으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다. 나다. 그죠? 둘 다 환율 상승이니까 도달할 수 없죠. 환율 상승, 그다음에 환율 하락이 나와야 돼요. 맞네요. 그 정답 없다니까. 4번 라를 A에 나를 B에. 여러분 라를 A 안 되죠 이미. A는 환율 상승이 나와야 되니까. 틀렸고요. 5번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카드의 조합은 몇 가지입니까? 이거잖아요. 나가 나라 또는 다가 다라. 네 가지예요. 네 가지. 그래서 두 가지 뿐이 다가 틀린 겁니다. 네 가지가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럼 여기까지 정리가 됐고요. 자, 이제 20번 문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고르는 거예요. 일단 먼저 표는 XZ,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실수 진짜 많이 할 것 같아. XZ 수요량 및 공급량, 그림은 XZ 가격 변화에 따른 YZ 시장 상황이에요. 그쵸? 그래서 일단 XY는 연관제 관계고요. 자, 잘 보세요. XZ 가격이 P1, P2, P3일 때. 그러면 그때 YJ 수요 곡선은 각각 D1, D2, D3. 그러면 X가 가격이 P1일 때 YJ 수요는 D1이고요. X 가격이 P2일 때 Y 수요는 D2고 X 가격이 P3일 때 YJ 수요는 D3예요. 되죠? 그리고 XJ는 수요 및 공급 법칙을 따르고요. XJ 균형 가격은 XJ 공급 변동에 의해서만 변한대요. 그러면 일단 먼저 여러분 이걸 잘 잡아야 되는데 이 문제 아무 생각 없이 빨리 풀다 보면 실수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P2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P2를 보면 균형 가격이구나. 그래서 수요량 공급량 일치. 그래서 XJ는 균형 가격이 P2 균형 거래량 50개. 그런데 P1은요 초과 수요예요. 그러면 P2 가격이 P1보다 높은 거죠. 균형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서 초과 수요가 발생하니까. 그런데 P3는 초과 공급입니다. 따라서 초과 공급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그 가격이 시장 균형 가격보다 높아서 발생한 불균형 상태죠. 그러면 가격은 P1보다 P2가 높고 P2보다 P3가 높은 상황이에요. 됐나요? 그러면 보세요. 자, 가격은 P1, P2, P3로 갈수록 문제는 XY는 연관제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XY가 연관제인데 이 둘의 관계가 자, XJ 가격이 P1, P2, P3 P1, P2, P3로 갈수록 수요는 D1, D2, D3죠. 그럼 가격이 P1, P2, P3로 간다는 얘기는 XJ 가격이 상승할수록 YJ 수요는 좌측 이동하니까 XJ 가격 상승에 대해서 YJ 수요는 감소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삼겹살 가격이 올라갈 때 보완제인 상추의 수요가 감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XY는 보완제구나라는 걸 잡아야 돼요. 보완제. 됐나요? 자, 따라서 일단 먼저 1번 XY의 관계는 꽝 대신 닭이 아닙니다. 꽝 대신 닭은 대체제죠. 그래서 일단 1번 땡 돼요. 자, 2번 자, YJ 시장의 균형 가격은 5달러, 균형 거래량 40개. 여기가 균형이라고요? 일단 그럼 우리는 XJ부터 볼까요? 자, 우리 XJ를 보면 자, 지금 XJ는요. 일단 시장 균형이 수요,
공급해서 아이고 좀 더 크게 그리자. 다시 할게요. 자, 수요 공급해서 현재 균형 이 X제예요. 50 그쵸? 아니 P2구나 P2 가격은 정확히 없고 가격이 P2일 때 그때 균형 거래량이 50개였어요. 그리고 가격이 P1일 때 그때 공급량은 40개 수요량은 60개 그쵸? 자, 그 다음에 가격이 제일 높은 게 P3죠. 그럼 가격이 자 P3일 때 그때 수요량이 40개, 공급량이 지금 60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상황이에요. 그쵸?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현재 X제와 Y제가 보완제 관계인데 그럼 X제 균형 가격이 P2면 그때 균형 거래량 50개죠. 그쵸? 그럼 P2일 때는 수요 곡선 D2잖아. 그러면 X제 균형이 P2일 때 Y제 균형은 6달러 50개가 되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서 2번 틀렸고 3번 볼게요. 자, X제 공급 감소. 여러분, X제 공급이 감소하면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죠? 그러면 P3로 이동하는 거죠. P1이 안 되는 거예요. P1이 아니라 P3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출제하신 선생님의 의도는 뭐냐면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면 표에서는 P3가 아래에 위치해 있지만 하지만 그래프를 그려보면 P3가 균형각 위에 있기 때문에 P1, P2, P3로 아래로 표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가격이 상승한다는 거예요. 가격이 상승한다는 거. 이것이 실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반적으로 문제 빨리 풀다 보면 다시 한번 돌아와 보세요. 요것만 보고요. 문제 빨리 풀다 보면 균형은 P2 잡았어. 근데 요거 초과 수요, 초과 공급 안 보고 P1이 높은 가격, P3가 낮은 가격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일단 3번은 P1으로 변동하는 요인이 아니고요. P3로 변동하는 요인입니다. 자, 4번. X제 균형 가격이 P3로 변하면 자, 여러분 문제에 단서가 여기 있죠. 자, X제 균형 가격은 X제 공급 변동에 의해서만 변한다. 그러면 X제 균형 가격이 지금 현재 P2인데 P3로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공급 변동에 의해서만 변하기 때문에 공급 곡선이 이렇게 지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Y제 시장의 매출액은 이거는 이거를 물어보진 않네요. 하여튼 공급이 이렇게 감소하는 거죠. 그럼 결국 가격이 상승했다 이거예요. 그럼 가격이 상승하면 보완 관계에 있는 Y제의 수요가 어떻게 되니? 여러분, X제 가격이 오르면 보완 관계에 있는 Y제의 수요는 감소할 수밖에 없고 수요가 감소하면 무조건 가격 하락, 거래량 감소, 매출액 감소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증가한다가 틀린 거예요. 증가한다가. 자, 마지막 5번 볼게요. 자, 5번 보면 자, X제 공급량이 모든 가격에서 20개씩 증가합니다. 자, 이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X제의 공급량이 모든 가격 수준에서 20개씩 증가 한번 해보죠. 자, 가격 P1일 때 40개였다 20개 증가. 여기죠. 그 다음에 50개에서 20개 증가 70개죠. 그 다음에 P3에서 60개에서 20개 증가 80개가 돼요. 그러면 새로운 공급 곡선은 이러한 모양이 나오는 거고 여기 60개 20개 증가해서 그럼 여긴 몇 개? 70개. 그 다음 여기는 몇 개? 20개 증가했으니까 80개. 그럼 결국 5번 선택지에서 X제 공급량이 모든 가격에서 20개씩 증가했다. 이건 그냥 단순하게 공급 증가 물어보는 겁니다. 5번 선택지는 단순하게 공급 증가 물어보는 거고 결국 20개씩 증가했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새로운 균형점은 여기로 변해. 그럼 균형 가격은 P1이 되고 그때 균형 거래량은 60개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따라서 yj 균형 거래량은 60개가 된다. 딩동 맞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가급적인 문제 이거 그래프 그려서 푸셔야 되고 출제자의 의도도 그래프를 정확히 그릴 수 있나? 그리고 여러분이 그래프를 그린 상태에서 이 주어진 문제 해석해서 그래프를 그리고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아셨죠? 자, 우리 오늘 주어진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랑 같이 총 20문제를 한번 풀어봤고요. 선생님이 볼 때는 아직 문제풀이가 안 된 친구들은 좀 시간적 압박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시간적 압박은 우리가 이제 수특 가고 계속 기출 반복하고 하다 보면 충분히 단축되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너무 조급해할 필요는 없어요. 아셨죠? 그래서 일단 이번 시험은 이제 시작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가 정확하게 개념을 공부했다면 했죠? 그쵸? 그러면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혹시라도 뭐 시험을 만점 맞고 잘 본 친구들도 있겠지만 혹시라도 원하는 점수를 못 받은 친구들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차근차근 정확하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해설 강의 이렇게 정리하고요. 저 또 다른 강좌 통해서 여러분 만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힘내시고요. 항상 응원합니다.